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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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계절의 영왕이라고 하는 이제 4월달 또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다들 꽃 구경 다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이제 꽃이 만발하는 모양인데 우리 남녘에는 이제 벚꽃도 다 지고 이제 초여름 같은 그런 이제 날씨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미국 워싱턴에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벚꽃이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는 진해나 상계사 그 벚꽃이 유명한데 워싱턴에 웬 벚꽃이 그렇게 아름답냐?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계 각국 사람들이 워싱턴에 가서 다 이제 벚꽃을 구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뭐 백악관도 있지만은 여기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링컨 대통령을 아주 크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좌상을 만들어 갖다 앉혀놨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쭉 앞으로 가면 오벨리스크라든지 이런 유명한 건축물들이 이렇게 일렬로 쫙 이렇게 워싱턴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거기에 벚꽃이 3,000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00그루 되는 나무가 수령이 약 한 120-30년씩 된 아주 오래된 그런 고목나무들이 꽃이 피었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건축물들이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직접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돌로 된 건물에다가 아주 크게 지나가지고 굉장히 건축물들이 아름답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래된 고목나무에 벚꽃이 핀 게 어울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만개한 사이로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담화를 하고 회담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문 대통령이 벚꽃 핀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벚꽃 핀 걸 보고 마냥 워싱턴의 벚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픈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 거기 가서 벚꽃을 보고 옛날에 100여 년 전에 나라 이런 서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저 혼자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집어삼킬 때 100여 년 전에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 순종을 앞장 세워가지고 꼭두가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집어삼킬 때 서양 열강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재빨리 뭘 하느냐면은 미국이 지금도 강대국이지만은 그 당시도 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재빨리 회담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미국이 필리핀을 잡아먹는 거를 우리가 용인할 테니까 우리가 조선 반도를 잡아먹는 거를 너희들이 용인을 해다오. 요즘 말로 하자면 빅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하고 일본 사람은 우리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로 삼았던 거죠. 서로가 막교환해가지고 사바사바해가 막교환해가지고 서로 나라를 이제 뺏어게 된 거예요. 그 기념으로 일본 사람들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3,000그루의 벚꽃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너무너무 아픈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가서 벚꽃 아름답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 벚꽃을 보면서 망국의 한을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조선 이 총독부 일본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우리가 100년 그 기념 행사 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안에 그 아픈 역사가 그 벚꽃 속에 숨어 있었다 이거죠. 마냥 기뻐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민족혼을 되살린다고 전국에 벚꽃을 다 뽑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벚꽃 오래된 거 다 베내고 뿌리 뽑고 이래가지고 근데 가만 보니까 봄에 벚꽃 놀이 아니고는 뭐 놀이할 게 별로 없는 거라. 진달래 놀이를 할 겁니까? 진달래 놀이 하려면 산에 가야 되는데 이 산에가 불편한 거야. 그래도 고속버스 전세버스 타고 이제 그 벚꽃인데가 놀이가 내려가가지고 좀 이렇게 쿵짝거리면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벚꽃을 심자 이래가 다시 벚꽃을 심자 마을마다 이렇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걸리느냐면은 벚꽃 나라 하면 일본이거든. 일본 교토 지금도 가보면요 벚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건 또 수령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뭔가 일본 사람들한테 안 꿀릴 뭔가 내셔야 되는데 뭘 내셔느냐는 거지. 자, 우리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는 그 애국가 가사가 나오잖아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인데 무궁화로 삼천리가 화려해졌습니까? 안 화려합니다. 무궁화 보기 힘듭니다. 그 대신 벚꽃이 삼천리 화려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본의 거의 나라꽃 수준인 저 벚꽃을 우리가 이렇게 즐기면 되겠나? 죄책감이 또 들게 들었단 말이라. 그래가 뭘 했냐면은 일본 벚꽃의 원산지가 어디냐? 제주도다. 제주도 왕벚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로 벚꽃을 전국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가 뭐라면은 일본 벚꽃 그거 원산지 우리나라야 딱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이 벚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우리나라 교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이 벚꽃을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일본 벚꽃의 원산지를 밝혀냈습니다. 뭐라 밝혀냈냐? 일본 벚꽃하고 제주도 왕 벚꽃하고 완전히 종이 다른 거다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벚꽃 심으면서 좀 부끄러운 면하려고 그 일본 그거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갖다 했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있는 벚꽃은 우리나라 제주도 왕 벚꽃하고 품종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국에 심어지가 있는 우리나라 벚꽃이 무슨 벚꽃이냐? 일본에서 가져온 벚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왕벚꽃하고도 관계없는 거고 우리나라 벚꽃은 일본 벚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국 사람들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거 뭡니까? 벚꽃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벚꽃은 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피고 네덜란드 국화라고 할 만큼 인기 있는 그 튤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튤립은 어디 가도 요새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거 네덜란드 꽃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심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꽃으로 그냥 감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장미꽃은 영국 꽃인데 우리나라 가면 장미의 정원, 요새 장미 축제하는 데 많습니다. 여름 되면은. 영국 꽃인데 왜 근데 꽃은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벚꽃도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게 일본 벚꽃인데 제주도 왕벚꽃이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현명한 백성들이라면은 일본 사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일본에 침략당할 때 우리는 왜 일본한테 졌느냐 요거를 생각하고 일본은 왜 남의 나라 식민지를 하게 되고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했느냐라는 그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 그냥 망했고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왜 졌으면 일본은 왜 강한가를 생각해서 그 강한 장점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백성들은 그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느냐 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본 사람들 그런 풍속이 있지 뭐 그렇게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깨끗하고 질서 잘 지키고 이런 거를 보고 그거 일본 사람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조선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저한 교육 덕분에 우리는 세월호 사건 얼마 전에 오죽 지나갔는데 세월호 사건 보고도 배사고가 끓이면 일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 하면 적당히 하면 괜찮겠지. 그 적당히가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은 적당히가 안 됩니다. 척추합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 배우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0년 안에 또 일본 사람한테 잡힌 먹을지 우리가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들으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합작해가지고 스텔스기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도를 모두 일본한테 공개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스텔스기라는 게 뭐냐면요. 날아갈 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에서 레이더를 딱 보고 비행기가 날아오는 게 딱 보입니다. 아, 비행기 날아오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저 비행기가 뭔가 대응 준비를 하자. 그 미사일도 준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텔스기라는 게 소리도 없이 레이더도 잡히지 않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스텔스기가 뜨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때 꼭 미국에서 스텔스기가 옵니다. 그 스텔스기가 오면 북한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 스텔스기가 한 뜨잖아요. 한반도를 북한까지 싹 한 바퀴 돕니다. 북한 레이더 안 잡히니까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 머리 위에서 한 바퀴 돌고 간다는 거죠. 그 때문에 김정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떨고 있는 거죠. 그 스텔스기가 뜨면은 소리 없이 싹가가지고 폭격 싹 해버릴 수도 있고, 김정일이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게 스텔스기거든요. 그거를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너희들 설계도 만들자. 지금 이래 되겠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그걸 준비해가지고 일본의 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엄청 섬세하거든요. 기계 부속 하나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섬세합니다. 만약에 그 기술로 스텔스기를 일본 자체 내로 생산한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일본이거든요. 그게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력입니다.
이제 일본은 스텔스기를 마음대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을 그렇게 무섭게 해쳐가고 지금 군사 대국으로 가고 있거든, 일본은. 우리는 뭐냐,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당끼리. 정말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작은 국가의 자원도 안 나는 나라에서 저 큰 그 강자들, 러시아, 중국, 일본, 포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 큰 그림을 그리고 100년, 200년 뒤를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딱 스킬 끄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조그만 콩구멍만한 나라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먼 미래를 못 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100년 전 조선도 우리 백성 무지렁이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위에 정치하면서 그 썩은 유학자들 그 밥상머리 정치하는 바람에 나라가 폭삭 망해가잖아요. 일본을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 나라, 그 조선 말기에 전봉준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중 공기가 일어났지만 결국 다 실패한 거잖아요. 못 먹고 살겠다는 거지. 지금 똑같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 다 못 먹고 살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냐. 잘 사는 사람들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 경복궁 앞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건물 부수기 전에 거기 중앙국립박물관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 이사를 해가지고 용산에 가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 총독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국보가 쫙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때 아주 젊을 때인데 이제 가가지고 그 유물들 보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조선 총독부 건물 안에서 커피숍이 있었는데 천장이 얼마나 높고 흰벽이 아름다운지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야,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나왔나. 이런 사람이 지은 건물인데 그 건축을 설계를 하고 직접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돈은 일본 총독부에서 됐지만은 지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라. 그래서 잘 지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우아한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커피를 마시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김영삼 정부 때 민족혼을 살린다고 그 건물 없앴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야 그거 건물 잘 없앤다 이랬는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도 보도를 안 해줘요. 그때 세계 각국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라든지 세계에서 양식이 있는 그 지식인들이 뭐냐면 너무 아깝다. 저 건물을 왜 부수나? 이제 저 건물을 다시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이 꼭 저 건물을 부수고 싶으면은 그러지 말고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 총독부 건물을 번쩍 들어가지고 한 5m나 옮기가 딱 옮겨 놓으면은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이 기술이 없어서 저 건물을 안 부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료 가치로 저걸 안 부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건물도 살리고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속물이 부술 수 있는데도 안 부순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가치관도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 다 무시하고 부숴버려요.
부술 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인왕산에서 내려온 그 맥이 조선 총독부에 거론막혀가지고 조선이 망했다. 그 이후로 부순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그 건물을 만들 때는 이미 조선이 망한 뒤에 그걸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그 건물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고 조선이 망한 후에 그 건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 외국 사람들 건축가들 말 맞잖아. 그 건물을 번쩍 들어가지고 5m만 딱 옮겨놔도 우리는 그 건물도 살리고 이 중앙에 경복궁 중앙에 차지하고 있던 것도 살짝 비키가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을 건데 보았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이 박물관 가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브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참 고색창연한 그 건물에다가 안에 자기네들 문화재 쫙 진열해놔. 우선 바깥에 그 건물에 이 보고 압도를 당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에 압도당하고 안에 들어가면 유물에 압도당하고 두 가지 압도당하고. 전 세계에서 4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대만의 고궁박물관 가면 일부러 중국의 오래된 자금성처럼 탁 지나. 그러면 밖에서 볼 때, 야, 이 너무 아름다운 유리로서 기와를 만들었거든. 우리나라 기와는 이거 한 40년, 50년 되면 기와가 썩어가지고 다시 새로 기와 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저 기와 한번 올리려면 어떻게 했냐면 3, 4억 듭니다. 기와값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수명이 40년이나 50년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 그 위에 자금성이라든지 그 기와는 유리기와입니다. 흙을 굽어가 위에 유리로 코팅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가냐? 400년, 500년을 갑니다. 한번 굽어놓으면.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기와는 또 다릅니다. 조선시대 기와는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굽는 기와 2배나 또 굽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어요. 통도사의 대웅제 위에 올려져 있는 기와, 그게 조선시대에 굽은 게 아닌데 그 만들어진 지가 지금 250년 됐는데 끄떡없이. 왜냐, 기와가 그 정도로 기억과 또 우리도 그런 기술이 없는 거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된다고 40년마다 돈 버림부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마다 큰 절에 가면 다 기와불 산다고 기와 쪼가리 앉으니까 그 이름 쓰라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안 그런 절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얄팍한 생각이 이 모든 데 다 깔려 있습니다. 기와장에만 그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전반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너무 얄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하면 견고한 게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남은 나라 것도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일본의 벚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곳곳에 방방곳곳에 벚꽃 구경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 죄가 없습니다. 벚꽃나무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옛날에 조선 총독부에서 지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 건물들이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그거 요즘 새롭게 카페도 그거 새로 개조해가 카페도 만들고 지역 문화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도 각가지 군산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그 구경 다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그런 문화재 있었는데 옛날에 부산역 아름다웠는데 그거 다 불타고 없었죠. 그 다음에 좋은 은행 건물 그 아름다운 건물 다 뜯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물이 뭔 줄 압니까? 이승만 대통령 임시로 와가지고
그 피난 와가지고 그 썼던 관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일제시대 건물 그거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도 일본 사람들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 청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지거든요. 그거 뭐 지금도 몇몇 적상 가옥이 있는데 그거 부산시에서 사가지고 카페 만들고 해가 전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찾아가 그 와가지고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잖아요. 딱 그 당시 근대 문화유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늦게 이제 요즘 말로 늦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살려놓으면 괜찮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라.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 조선 총독부 건물 뜯어게 너무 안타까워. 그거 다시 지읍수도 그거 지으려면은 여러 수천억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을 기술도 잘 없습니다. 지금 거기 덕수궁 미술관이 있는데 덕수궁 가면은 옛날에 이황가에서 고종 황제가 지었던 이 대리석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내부 복원하는 데만 해도 그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100억이나 들었습니다. 요새 기술로도 그 정도 비쌉니다. 근데 그 엄청난 정도급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거는 우리가 안 될 말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산에도 옛날에 법원 건물이지 않습니까? 대신동 저기 가면 법원 건물이 그 일제시대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 지금 동아대 박물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벽을 한쪽을 뜯어놔가지고 벽에 유리를 딱 붙여놨어요. 그 유리를 보면은 그 안에 벽돌을 어떻게 쌓고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 보라고 그 유리를 딱 해놓은 거야. 왜냐면은 그런 기술을 우리가 지금 쓰려면 힘들다는 그런 뜻이라. 그 안에 그거 연구해라는 거지. 요즘 우리가 램비콘 가져가 쫙 부어가지고 그냥 딱 올립니다. 벽 올리고. 그리고 유리창 전부 규격에 마찬가지로 딱딱 붙이면 집어넣어 대버리고. 너무 깜짝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옛날 건물은 정성에 정성을 들인 건물들이에요. 외관도 아름답고 안에도 예쁘고 그렇거든요. 그게 여러분 시간 나면은 그 동아대 박물관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조금 높아지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라. 야, 우리도 그걸 보존하자. 우리도 뭘 하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데 다 없애본 뒤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절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이라든지 서울에 가면은 5대 궁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궁궐 잘 해놓고 지금 현재 계속 복원하고도 있고 너무 아름답게 복원해놨습니다. 그런데 안에 가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요. 안에 궁전에 임금과 왕후와 그 비빈들이라든지 아니면 내시들이라든지 대소신녀들이 사용하던 그런 내부 공간에 전부 다 구멍을 뚫어가 보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이 한지에 저런 오래된 우리 이제 조선 이 문에다가 한지를 쫙 발라놓고 거기에 이 한 줄은 딱 떼가지고 안에 이렇게 딱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딱 들어보면 방은 보이는데 뭐가 없느냐? 가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구 없이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빈 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가구를 쓰고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우리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극에서 나오는 그 배치해놓은 것들이 있지요. 그거는 요새 사람들이 상상해가 꾸며낸 거지 실제 그렇게 됐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궁궐에 있던 유물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면은 궁궐도 남아있는데 안에 이렇게 딱 보면은 왕과 왕비들이 사용하던 그
사람, 그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 이 물건은 뭐고, 저 물건은 뭐고, 그 물건들을 다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빈방 보는 거하고 물건이 함께 있는 거하고 벌써 역사적으로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근데 왕이 살아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도 가끔 그 왕이 거주하는데 가끔씩 이 일본 백성들한테 공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에 기물들은 물론이려니와 그 안에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화재가 일본의 왕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살아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절입니다. 몇백 년 된 건물에다가 스님들이 앉아 살고 있고 안에 부처님 모시고 예불도 하고 그 스님들 기물도 다 있고 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큰 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절 건물이 제대로 남아있는 데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옛날에 전라도 지역에 가난한 절들 대표적인 데가 서남사 아닙니까? 서남사는 그나마 옛날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대한불교 조계종 절이었다면 싹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조계종 손에만 들어오면 다 바뀌어요. 아마 주지 스님들이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요, 문화재 하나 뜯어가지고 한 나라 예산 받아오거든요. 그러면은 문화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화재 짓는 업자들. 그 사람들이 커미션을 주지 스님한테 주고, 우리 좀 이 채를 지을게요. 이러고, 조금, 기성 조금 상해도 나라에 올립니다. 이거 새로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멀쩡한 거 다 뿌고 거기에다가 집으셨습니다. 그럼 문화재 업자가 안에 작업은 우리가 할게 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예산 다 받아오거든. 그럼 예산 좀 띄가지고 주지스님 좀 주지스님 가루가 내가 이런 비밀도 이야기할 때 보살님들이 눈을 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안 뜨면은 절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 아니 왜 멀쩡한 걸 왜 뜬하고 좀 이렇게 시비를 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짓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계종 스님들만 들어가면 일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서남사는 대한불교 태고종이거든. 이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르고 가난한 데가 들어오니까 불살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리고 태고종 스님들 대체로 이 처자들이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 일 해가지고 그건 신경 별로 안 쓰는 거라. 그 절이 그대로 보존이 돼요. 요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대한불교 태고종을 더 정통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태고종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가사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사, 이거 성철 스님이 이거 조선시대 내려오던 가사 이거 안 돼. 이거 바꾸자 해가지고 성철 스님이 바꿨거든. 성철 스님이 바꿨는데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돼서 우리 지금도 그 어른이 살아계신데 그 어른이 이 조계종 이 가사에는 이렇게 문의를 넣자 해가 문의를 다 넣었습니다. 이 만든 지 15년 된 가사죠 이게. 그런데 만들어진 지 500년 된 이 가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입고 다닙니다. 홍가사라는 거 알죠? 그거는
500년대 우리나라 전통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태호정 선생님들이 오히려 우리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계종에서는 뭐냐, 에이 조계종이 참선하는 우리 종단인데 연불 같은 거 하면 많아, 그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한국의 전통 제의식을 우리 조계종은 안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산제라는 거거든요. 영산제 할 때 왜 스님들 3, 40년씩 나가서 바람 쏘고 막 그래서 푹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계종은 그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성철 스님이 또 주장한 거라. 아니, 우리가 성철 스님 큰 스님을 보죠. 이런 어두운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불교 이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교의 진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불교라는 것도 우리 불교 역사하고 같이 오는 거거든. 그것도 바라보는 안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하면서 왜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운전하면서 휴대폰 보고 뭐 음악 듣고 온갖 거 다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그걸 멀티라고 부르잖아요. 이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멀티입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돌아서 영산제라는 것이 우리 조계종이 금했습니다. 태고족 전통 그대로 이어왔거든.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정을 해주니까 세계 각국의 관심사도 하고 정부에서 돈도 나오고 이러니까 조계종에서 보니까 지금 돈 내는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영산제 배워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영산제 배운다고 난리고 지를 지금 그래가지고 그 영산제 조계종 선생님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 해놓고 돈 되니까 하자 이래요. 도장문단 해놓고 또 돈을 쫓아가는 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스님네들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적어도 스님네들만큼은 역사관, 진리관, 뭔가 이 땅에 굳건한 오래된 고목처럼 튼튼하게 버티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의지서가 돼야 될 사람들이 이 스님네들 아닙니까? 그런데 스님네들이 불행한 게 뭐냐면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런 교육을 못 받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스님한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스님은 그냥 부처님한테 마지밥만 잘 내라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 저도 어릴 때 그 말을 기가 포도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성녀는 마지밥 잘 내라 먹는 게 성녀구나 이러잖아요.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DB에서 생각해보면 연불에는 관심 없고.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스님들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라면서 제대로 된 불교 교육 못 받고 역사 교육 못 받고 뭐가 이 교육들을 잘 못 받으니까 이 상자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된 걸 그분 탓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엔 다 그랬으니까. 다 가난하게 컸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자녀들한테 너희들 내 하는 일 이어가지 말고 너희는 그래도 돈 내는 일 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작가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피렌체 가면은 그 유명한 게 가죽 공방입니다. 지금도 가죽 제품이 이탈리아 제품이 최고죠. 이탈리아 예를 들면 베르사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구두 같은 거는 정말로 아름답기도 하고 질기고 좋거든요.
이 신어 보면은 정말 편하고 멋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 이탈리아 그 가죽품 최고가 어디냐? 이 피렌체 이 가죽 제품이 1위입니다. 근데 피렌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이 동네 전체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되어 있는데 그 길거리에 덕봉에 건들리는 건물 자체가 다 500년, 600년 건물로 전배합니다. 새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면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라파엘로 유명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그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술 작품이 그 거리에 가득 차가 있습니다. 가가 있는 건물마다 그런 사람들의 작품으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설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에 들어가면 벌써 5, 600년 전에 돌아온 것 같은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세계인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그 이탈리아 가죽 제품이 아직까지도 손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실로 깁고 이런 그런 그 장인들 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다 다른 거 할 줄 몰라. 그거 가죽 제품 다루는 데밖에 평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는 거라. 그리고 그 사람들 제자가 되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 어른들이 했던 그대로 배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해가지고 밥벌이 되나? 이걸 생각 안 합니다. 이거 하는데 자기의 사명이 있고 이거 하는데 즐거움이 있다 봅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돈은 하루에 밥 3끼만 먹으면 된다. 일하는 데서 나는 즐거움을 찾는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인은 돈이 안 되면 그냥 버립니다. 밥 3끼 먹는 거로는 이 성에 차지 않아요. 이탈리아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그 점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 밥 3끼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음식점 국수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 국수 먹어왔던 손님들한테 최상의 국수를 주는 게 나의 사명이고 그게 내 즐거움이다 이 생각합니다. 돈은 바라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 벌이려면은 회사 취업하고 대학 교수 노릇하는 게 낫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학 교수도 버리고 국수집 경영하잖아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왜냐면은 나의 즐거움은 국수 잘 만드는 데 있다. 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고체계가 달라요. 중국의 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와서도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놀러 갈 때 어디 갑니까? 전부 외국 갑니다. 한국에 놀 때 별로 없다고. 그걸 외국 나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국수 먹고 온다는 사람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뭔가 그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유론에서 학인 선생님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특이하게 그 한 차례 한 번씩은 꼭 박물관 내지 미술관 나들이를 했습니다. 현장 수업을 한 거죠. 율하고 전혀 관계없는 미술품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우리 불자님들을 지도해야 되는가를 박물관 미술관에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본 사람들은 사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을 볼 때도 그냥 내가 옛날에 지금 살고 있는 절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스님들이 되도록 저는 빌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다니는다고 부처님 보고 인사하면 절만 하고 오고 연불만 따라하고 이게 아닙니다. 왜 저 정강은 저렇게 지어졌으며 왜 저 글씨는 누구의 글씨며 저 불상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며 저 부처님은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보살님 안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건축물 보는 눈이 생기고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놓는 물건 하나 꽃 한 송이가 이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아름다움을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움이 보편화되고 보살님들의 삶이 훨씬 여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를 쫓아가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삶을 이제 구가를 하게 되는 거죠. 남들 집에 이거 텔레비전 거실 복판에 크게 놓는 것보다 그거보다 한 송이 꽃을 놓을 수 있는 탁자를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생활이 달라지면 여러분 집에 오는 손자, 손녀들이 사고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왜 이런 거 없어? 우리 집은 왜 옆집에 있는 그런 거 없어? 그 대신 이런 게 있지 않니? 애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안목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가 애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닿지 않는 눈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래된 거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래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것은 오래된 데서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가끔 영국에 전통 있는 가문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놀랄만한 그걸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는 손님을 초대를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드라마 이야기라든지 무슨 연예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근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흔히 하는 게 남편 씹는다든지 자식 자랑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일관하죠. 왜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 남 험담하는데 거의 30분 40분을 보냅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서지 깊은 가문에 가면 놀란 게 그 사람들은 자기 앉아있는 그 테이블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스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는요, 옛날에 우리 저기 3대 조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의자인데 이거부터 이야기가 쫙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예를 들면 조지아 스타일의 가구인데 그 가구의 특징이 그 이야기 쫙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집 전체에 고색 창연한 그런 물건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 조상들이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절비하다는 거예요. 요즘 진품 명품 때문에 골동품 가격이 올라가 있다는 그런 현상은 있어도 외국 가면 그 물건들이 정말로 하나 보면은 가격이 정말 요즘 시세말로 장난이 아닌 그런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되죠. 아, 이 물건이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거는 그런 이 집안의 내력과 역사가 서려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생전에 쓰셨던 물건들 하나라도 있으면 자손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고 우리는 이런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뭔가 하나라도 그 좀 특이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그 지식 면에서는 사실은 이 애들한테 못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세계 온갖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애들한테 어떻게 딱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걔들한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오래된 아름다움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우리 그거 공부해야 됩니다. 저 집안에는 그런 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거 아름다운 발견해가지고 이 손주들하고 혹은 아들, 딸들하고 우연히 절에 같이 참배갔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놀랍니다. 존경심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눈뜨게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 가지게 됩니다. 그런 데서 우리 민족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리 오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 앞으로 몇십 년 더 사실 건데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나 그 우아한 품위, 내면적인 품위를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불교 이치까지 쫙 이렇게 알면은 그 엄청난 뭡니까 깊이 있는 이런 교양인으로 변모가 됐을 거라는 거죠. 단지 내가 불교 신자라는 것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다는 불자들이 삶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월 맞이해서 여러 가지 화창한 봄 이제 나무 이야기도 하면서 또 우리 불자들이 또 어떤 식으로 역사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